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여야 위성정당 알리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부터 오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예. 아까 뭐 화면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서자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딱한 심정, 뭐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시민당도 그렇고 또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모 정당이 이제 다들 뭐 너무나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예. 사실 속마음은 지역구 후보는 뭐 1번이나 2번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은 뭐 누구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예. 그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그 요새 왜 웃픈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웃기면서도 참 슬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가 희한한 그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선거 때문에 당들을 급조하다 보니 시간은 없는데 또 유권자들은 당의 이름을 헷갈려 하니까 짧은 시간에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당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꼼수를 쓰는 것 같아요. 결국 꼼수가 꼼수를 낳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웅쇼죠, 아웅쇼. 눈 가리고 아웅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점퍼를 뒤집어 입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버스에 1과 5라는 숫자를 나란히 쓴다고 해서 또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그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위성 정당의 숙명이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인 어떤 선거 대응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은 모 행성의 중력권 안에서 따라돌 수밖에 없는 게 위성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대놓고 따라돌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요. 선관위가 과도하게 정당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건 아마 이제 이런 뜻이죠. 예. 버스에 1과 5라고 하는 숫자를 나란히 이제 했는데 이거 415의 1호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그 투표일은 4월 15일. 그러니까 15일에 꼭 투표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기호 1번과 기호 2번을 동시에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뭐 최종 지금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이게 그러면 1, 5를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서 1과 5로 읽을 수 있으면 1과 5를 붙이면 그럼 15로 해석될 수 있는 거냐. 선관위가 아무리 유권 해석을 한다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의 주장인데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과 5를 단쪽에서 우리는 투표율을 강조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의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젯밤 이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 관련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발언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견해와 입장인데 뭐 이낙연 뭐 당사자도 후보입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급해졌는지 이런 당의 전반적인 기조하고는 좀 다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낙연 그 후보가 얘기했듯이 다른 특별한 소득,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투기가 아닌 경우에 1가구 1주택에게 매겨지는 종부세는 너무 고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위원장이 정말 종부세를 경감시키고 낮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 굉장히 이거 안개 발언이죠. 아주 묘한 발언인데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면은 좀 더 강하게 소신껏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선거 때 되면 이제 반클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작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우로 반클릭,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좌로 반클릭. 그래가지고 반클릭, 그러니까 한 클릭에서 서로 그러니까 차별성이 어떤 그 무뎌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낙연 그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실에서 어떤 그 한 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원칙과 색깔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이고 본인이 총리로 재임하는 시절에 종부세율을 강화했던 예. 경우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던 총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총리에 있을 때 종부세 강화를 추진을 했고 확정을 지은 거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총리로서 행정의 결과일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 그다음에 그것이 원칙이고 맞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비록 한 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자세.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번 4.15 총선에서 그 판세 가장 중요한 일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수도권에서는 이 종부세 관련돼서 되게 민감한 이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표가 떨어지는 것이 저 발언 때문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그 야당과의 접점 지역에서 저 발언이 표의 득표율에 바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나는 이낙연 후보가 종로의 후보지만은 지금 그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거를 이제 총괄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하고 의논이 됐는지도 의심스럽고 근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네. 이 선거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코로나 이전부터 워낙 안 좋았어요. 사실은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랬기 네. 때문에 코로나와 별개로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경제 전반적인 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선거를 책임진 예. 이낙연 위원장으로서는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득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 거를 봤더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본인의 모두 발언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그 토론 과정에서 한 기자의 어떤 즉석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예. 과정에서 나온 건지에 따라서 이낙연 어떤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재는 척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패착이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 그 후보 가운데 그 종부세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해서 강남권 출마자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이 종부세율 인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예.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그것도 대표급에서 이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논의를. 네. 받은 적이 없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그 논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문제는 지역적 의제에서 전국적 의제로 올라가 버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선거에 그러니까 그 전국적 이슈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위원장이 이거 패착이다. 이 발언은. 그래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한 거죠.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부세를 3배로 올려야 된다라는 예. 발언까지 했던 걸로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이 예, 나요. 맞아요. 예. 이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입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하나 좀 더하자면은요. 이 관련 보도에서는 이낙연 위원장은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온 맥락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총선까지 10일 남은 가운데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이낙연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두 패널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건 미래통합당에서는요, 후보들의 말실수에 고심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되는 게 좀 잇따라 거론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연달아 지금 네. 그 설화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당 투표 용지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48cm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쉽게 하면 제가 볼 땐 과장어법을 쓴 거예요. 본인은 유세 현장에서 이제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강조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 결국은 이게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나온 거고 우후죽순으로 나온 데에는 결국은 준연동의 비례제라고 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지금 여당의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 아마 이런 식으로 강조하려고 과장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는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비유가 있고 하면은 안 되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과장을 하는 것이 어떤 화를 불러오는가에 대해서 쉽게 하면 어떤 그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일단 지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낙연 위원장이 그 문재인 종부세 발언을 방송기자 클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N번방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지에 이게 지금 엄청난 이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문제는 이게 즉석에서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 말고 네. 표현의 문제라고 제가 볼 때 N번방은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인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두 개를 종합 보면 이것까지 그러면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놔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동의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특정 종교라든지 신체 문제, 성별 문제, 네. 사회적인 특히 약자에 대한 문제, 이 비하나 아니면 비교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런 발언은 사실 평소에도 하지 말아야 될 예. 그런 발언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낙연 위원장처럼 중요한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하지 않고 이게 소신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발언하는 거 저는 이런 것이 진실로 투표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말 실수나 이런 거를 너무 그 막말 프레임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또 그것도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그 황교안 대표와 비공개 만찬, 그러니까 비공개 저녁 식사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 관측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선대위원장하고 대표가 만날 수 있죠. 어쩌면 더 수시로 만나야죠. 네. 둘의 관계를 볼 때.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일장에 없던 예정에 없던 만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언론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어떤 돌발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만남이 급조가 된 게 아니냐. 그럼 그게 뭘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말실수이니까 이걸 좀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일종의 뭔가 뭐랄까 경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주의 환기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추측일 뿐이에요.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그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렇게 말할 어떤 지금 계제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게 너무 올드하다는 얘기 바로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결국 이제 선대위원장에서 자기 당이라고 해도 되죠.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국가적 망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또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이 김종인 위원장인데 언론의 추측대로 정말로 말 실수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인지도 본인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은 아는 거죠. 선거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말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빚는지 이미 역대 선거에서 다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실수라는 거는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선거 때는요. 이게 아주 민심이 요동을 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은 뭐 황교안 그 당대표 이자 또 종로 후보와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만난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올드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리 올드한 구호지만은 그 옛날에 나왔던 구호지만은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슬로건을 쓴 거죠. 지금 잘하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왜 못 살겠다 그러고 왜 바꿔보자 그러겠어요. 오히려
정부와 문정권 도와줘가지고 대한민국 지키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오죽 답답하면은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올드한 구호가 아니라 엄청나게 현실 적확한 뭐다 슬로건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말 실수에 대한 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정권 심판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총괄적으로 했겠죠.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양대 산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요 말만 버틸게요.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때 자유당 정권이 뭐라고 대응했는지 아시죠? 알죠. 갈아봤자 소용없다. 그때 아무튼 유명한 선거에 유명하게 남아있는 두 개의 슬로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십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와 야와 여가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찾았고 여당이 되고 또 야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야당 너무나 옳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걸 수성을 하려고 하는 여당 또 이해가 가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는요, 주요 선거 있을 때마다요, 심리학자들이 꼭 정치 심리학자들이 관여해서 그런 구호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효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후보들 이 지원 유세에 나선 인물들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족들부터 거물급 인사까지 다양합니다. 배우자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후보들이 좀 눈길이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 현장에 이제 부인,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시죠. 부인이 아니라 남편.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그 딸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지원을 나섰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 그 남편분이 유명한 시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등장을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로갑에 출마한 민주당의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아들이 등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이전 선거에서 여러 번 가족이 어떤 그 지원에 나서는 것들은 이제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 됐고 이걸로 가장 유명한 사람 기억하시죠?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따님, 저는 이름 아마 유담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따님이 등장하면서 그때 그 유승민 의원이 어떤 그러니까 별명까지 얻었냐면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본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되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가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 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문정권에 있어서.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원장 또 상징적이죠. 이번 모든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인물이 어디를 갔느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후보한테 갔단 말이에요. 고민정 후보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 청와대 입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될, 물론 모든 지역구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여러 그 어떤 군데 지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한번 심판하자.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통합당 등 야당의 이제 목표죠. 또 의미고. 그런데 이곳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광진을에 등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고민정 후보가 이제 대변인까지 했었던 이 어떤 이제 그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종석 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접 지역이 바로 광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한양대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광진구에 포진해 있다라는 점. 이런 어떤 그 출신 대학의 어떤 그 특징적인 측면까지도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에게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수진 후보, 동작을의 이수진 후보에게도 찾아갔어요. 그걸 보면은 결국은 광진을과 동작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측면,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필승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판단이 그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그대로 담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니까 유명 가족하고 뭐 유명 그 거물들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가족들 중에는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홍천행성 영월 평창의 유상범 후보에는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배우 유호성. 동생인 유호성 씨도 그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또 거. 있어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따님이 그 배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지원 유세를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잘 화면을 준비 못해요.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종석, 양정철 또 이 지역을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라든지 이수진 후보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접전이에요. 네.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이게 저기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반드시 예.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절박함이죠, 절박함.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요, 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공식 선거 운동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여기서 대구에 출마한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외 지역에서도 대권을 승부수로 좀 띄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주목합니까? 지금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도 그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산 진갑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도 비슷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또 미래통합당으로 가면 세종을에 출마한 김병준 후보나 또 대구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심지어 주호영 후보까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험지에 출마한 사람들이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당선이 그러니까 된다라고는 보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어떤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띄고 있는 분들이다.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왜 그러냐면 이 험지에서 살아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후광만 갖고는 당선 안정권으로 진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대화해서 인물 요인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저 열심히 할게요. 성실히 합니다.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음만 가지고는 인물 경쟁력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고, 본인 스스로를 대권 반열로 끌어올려야 그래 한번 키워주자. 우리 지역에서 한번 대권 후보 내보고 키워주자라고는 지역 민심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내가 대권 후보입니다라고 지금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통 3선, 4선 이상 되면 이제 중진인데 중진 의원이 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비전이나 꿈을 제시 못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명분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 이제 거론되는 지금 이분들 보면은 이 후보들은 전부 다 장관 거의 다 지냈고 당대표 지냈고 비대위원장 지냈고 이제 남은 게 정말 정치권에서 대통령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물론 뭐 또 다른 또 뭐 광역단체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 지낸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권 후보임을 이렇게 자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그 총선 때 급해서 유권자들에게 나도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고 이런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 대권 후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염치가 없고 좀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는 많았는데 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2.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대 총선 직전의 조사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예요. 꽤 높은 수치예요. 일단 이거는 지금 그 이제 보통 이제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어떤 도덕 시험 비슷하기 때문에 투표는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 꼭 할 겁니다는 응답률이 원래는 높아요. 항상 높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은 추이.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보다 실제 투표율은 낮은데 10에서 최대 벌어질 때 15%포인트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이때쯤 되면 그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예상 투표율이 그런 그러니까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 가늠이 되는 거죠. 근데 당초의 예상보다 투표하겠습니다는 응답률이 높은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전혀 뜨지를 않는다라는 점이라든지 선거 이슈가 또 거기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비교해서 본다면 그다음에 어떤 위성정당, 꼼수정당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오히려 정치 혐오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투표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런 어떤 전망에 비춰서 본다면 지금 투표하겠습니다라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전 어떤 그 20대 총선 아마 투표율이 58%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상회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가 하면은 연령대별로 해서는요. 유권자 그 조사해 봤더니 60대 이상 유권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숫자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이른바 실버 유권자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유불리를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사실은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60대도 이제 많아졌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네. 예, 역대 그래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집권 여당이 어려운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조금 수성하기에 이제 수월했는데 이게 경제가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해 내내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사태 현상이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극단적인 정치, 네. 진영 정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부동층, 무당층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 진영의 열렬 지지층들이 그런 어떤 그 심리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60대의 경우에는 글쎄 이제는 뭐 예전에 60대하고 지금 60대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의식적인 맞아요.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60대 이상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실버층 네. 그리고 대부분은 뭐 보수 이런 뭐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맞아요. 주겠죠.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65세까지는 청년이다. 예. 지금 뭐냐면 이 그 평균 수명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 패턴이나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는 게 60대 이상이라서 노인 연령이고 그래서 어떤 노인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이럴 것이고 네. 표심이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즘은 네. 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른바 실버 유권자라고 그랬는데 그 발언 앞으로 좀 그 용어를 잘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들의 지지율 이게 지난주하고 또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한국당 같은 예. 경우는요 거의 그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로 거의 정비례 관계에서 미래한국당의 자체 동인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등락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성 정당다운 면모를 100%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보면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약간 빠졌고 열린민주당이 약간 올라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이 왜 그러느냐는 미래한국당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네. 더불어시민당은 무동력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라는 예인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바지선 비슷한 무동력선인데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자체 동력선이다. 그게 뭐냐면 열린민주당에 포진되어 있는 이른바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일정하게 어떤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예. 그러면서 당 지지율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점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서 약간의 어떤 더불어시민당이 빠지면 또 그만큼 열린민주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이에서 아마 그 원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셨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열린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10%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이번 주의 경우에. 네. 그거 보면은 역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또 사법개혁 등등등등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을 여과 없이 강력하게 발언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이 일정 정도는 먹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21대 국회에서 이 열린민주당이 그 향방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조국 전 장관 네. 또 열린민주당이 공격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 이런 그 조국 대 윤석열의 이 구도가 네. 21대 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하나 변수가 네. 지금 여기다 이제 도출이 된 게 그 채널 A 기자와 한 검사장과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검찰, 언론 이런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관통하는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어떤 변수가 이제 불거진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뭔가 그 감찰 문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새에 그냥 꺼져버릴 어떤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슈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정치 사회적인 발언이 쏟아지게 될 거고 네. 정당이나 후보들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세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던 열린민주당 그 비례 후보 면면으로 볼 때는 아마 여기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지세로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이것도 좀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요 지지율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이요. 더불어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의 합산 지지율.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더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쳐요. 이게 두 개의 위성 정당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극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큰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빠지는 부분이 너무 미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이제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 내지 열린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물론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위성정당 논란 그다음에 어떤 그 주원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취지가 이것 때문에 왜곡된다라고 어떤 비판적인 의견 뭐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흔쾌하게 저는 이 당을 지지합니다라고 대답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한미 관계 쪽으로 한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맛이다 이런 글귀가 적힌 그 한영 사전을 리트윗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무슨 크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과거 역대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네. 뭐 깊은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그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절대 개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괜히 우리가 논쟁을 벌일 일은 전혀 없다. 한미동맹은 뭐 We go together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간다. 심지어는 We breathe together 그래가지고 우리는 함께 숨 쉰다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죠. 정은보 그 협상 대사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협상팀에서 마치 이번 협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은 미 국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이러면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협상이 끝나봐야 사인이 끝나야 사인까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어설프게 결론도 아닌 것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오히려 한미 관계만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그 외교적인 미숙이다. 저는 정반대로 해석할 이야기입니다. 어설프게가 아니라 노련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연 어떤 방위비는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 5년 단연 계약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노련하게 언론 플레이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실무 협상 대표단 선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의견 어떤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제 단계에서 일정하게 뭐가 나온다라면 결국은 여론 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흘려내면서 한국 안에서 먼저 굳히기 여론을 조성을 하고 이 여론을 가지고 백악관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노련한 수일 수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설프게 지금 뭐를 한다라고 꼭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미군의 통수권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은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있다는 이거는 거죠.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해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희망입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이 협상 팀도 그렇고 굉장히 한미 간의 균열이 또 일어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팀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럼프가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뒤집어 버리면서 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갈등 요인을 키울 지금 형편이냐 트럼프가. 저는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익우선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틈새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노련하게 언론 표현을 하면서 여론 작업에 들어갔을 가능성. 예.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초 그제 관련된 소식 거의 타결이 이루어졌던 소식 전해졌던 게 그제였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지 발표 시점은 언제일지 내용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